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어딜까요? 여러분들 사시는 곳은 어떠세요? 살기 좋으세요? 네, 요거 전국에서 어디가 가장 살기 좋은지 평가한 곳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이 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님하고요. 이광재 전 국회의원, 국회 사무총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를 한국지역경영원, 지금 지역경영원 원장도 맡고 계시죠? 네, 정 교수님께서. 네. 발표를 하셨는데 네.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더라고요. 네. 지금 보도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네, 지금 언론 보도가 606건 됐고요. 네. 그다음에 KBS, MBC, SBS 다 지상파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최고의 뉴스라고 할 수 있는 뉴스토마토에서도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됐는데요. 네. 일단은 제일 궁금한 게 최상위권에 어떤 도시들이 있나요? 네, 근데 일단 좀 국민들이 좀 오해하시는 분이 뭐냐면 이 살기 좋은 도시랑 지속 가능한 도시는 약간 뉘앙스가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발표한 거는 지속 가능한 도시였거든요. 사실 살기 좋으면은 강남, 서초, 송파가 가장 살기 좋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지속 가능한 도시와 살기 좋은 도시는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언론 보도가 다 기자들이 다 살기 좋은 도시로 보도를 해버리니까 네네. 아 이게 살기 좋은 도시가 돼버렸구나라고 이제 저렇게 된 아니, 겁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거 먼저 얘기하시죠. 예, 예. 뭐 살기 좋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우리가 편의시설 얼마나 내가 교통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이 잘 됐냐라는 게 이제 살기 좋은 도시고 지속 가능하다라는 거는 이게 도시가 지방 소멸이 안 되면서 지속 가능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가 지표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왜 뭐 남원시, 수원시 이런 도시들이 왜 탑10에 들었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게 이제 뭐 댓글 보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탑10 제일 순위가 높은 데가 세종시인 네. 거죠. 그리고 네. 수원시, 남원시, 남원시, 대전, 유성구 이런 네, 곳들이 네. 상위권에 네, 있는 맞습니다. 도시들인 네. 거죠. 네. 아, 그렇군요. 저기 아무래도 뭐 이제 살기 좋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강남 말씀은 지속 가능하면은 출산율이 서울이 제일 하위잖아요. 그러네요. 네. 0.5죠, 네. 지금 서울은. 왜냐하면 고비용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너무 살기 힘들게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러네요. 아, 그런 차이가 그리고, 좀 예, 있을 그리고 수 이제 있군요. 빈부격차가 크거나 이러면 이 불화가 이 계층의 불화가 심한 동네는 행복하지 않죠. 네, 그런 측면도 있죠. 진짜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게 뭘까요?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네. 살기 좋은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 네. 어쩌면 살기 좋은 도시. 이광재 네.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평가를 한 지표는 중요하게 본 거는 이제 인구. 아까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성장 도시의 대분류로 사이에서 중분류가 인구였고요. 인구. 네, 그 중에서 이제 총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인구 성장률, 방금 말씀하신 출산율. 그다음에 평균 연령 얼마나 도시가 젊냐. 연령은 낮을수록 그럼 네. 좋은 거겠네요. 그다음에 추계 인구가 되게 중요한 거죠. 뭐 어느 정도 추계가 상승 추계냐, 하락 추계냐. 추계 인구란 건 예. 인구 전망이죠. 예, 예. 네. 그다음에 순 이동 인구.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서울시 강남구가 빠져 있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인구 같은 경우는 감소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중요시했던 지표는 경제 및 고용이었습니다. 네, 경제 및 고용에서 재정 자립도, 상용직 비중, 그다음에 GIDP, 1인당 소득, 고용률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봤죠. 주택 소유율도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교육 인프라가 어떠냐라는 부분을 봤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표를 볼 때 약간 이제 그 계량적인 지표만 사실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학급당 학생 수를 많이 봤는데 사실은 교육 지표의 가장 중요한 게 질적 부분인데요. 네네. 근데 사실 질적 부분을 우리가 정성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사실 좀 우리가 재정 상태가 약간 부족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한국지역경영원. 예, 재정 그런 후원도 왜냐하면은 받으시죠? 정성을 평가를 하려면은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만족도 조사도 해야 사람들 되는데.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그래야 되죠. 근데 시간과 돈이 많이 들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재정 상태 문제 때문에 교육 부분은 약간 이제 개량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 그 발표의 한계점이지 않았을까라는 자,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 606개 언론에 보도된 한국지역경원의 조사가 이 지자체 평가가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건강도시가 되게 중요하죠. 건강. 건강을 의료 쪽 이쪽 부분을 뭐 자살률, 건강생활 실천율, 인구 한 명당 의사수, 뭐 병상수 이런 것들을 이제 지표로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안전도시 얼마나 도시가 안전하냐. 근데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있는 그 지표를 인용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강남 서초가 왜 빠져 있지? 송파는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서초가 왜 빠져 있지? 이런 의구심을 좀 이제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살기 좋은 도시 이런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살기 좋은 도시가 뭘까요? 인간이 결국 이제 살기 좋은 도시 보면 결국 행복한 거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럼 뭐가 하면 행복하냐면 뭔가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애들 공부시키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집 문제에 대한 걱정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건강 그다음에 노후 생활이 안전한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친환경적인가 그다음에 커뮤니티가 발달되어 있는가 그런 것이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 교육, 의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일자리, 교육, 의료 여기 다 있네요. 일자리, 예, 고용도 있고 교육도 있고 건강도 있고 이제 성장 인구 요쪽 부분이 거기에 좀 추가되어 있는데 저는 계속 서울 살았거든요. 태어나서 한 1년 유학 가 있을 때 뭐 지방 근무할 때 한 4, 5년 빼고는 그냥 서울에서 계속 살았는데요. 그것도 한 군데서. 동작구라는 이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한 동에서 계속 살았는데 거의 다 살았는데 전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그 학교 가까이 있고요. 서울이니까. 그리고 교통도 지하철 있으니까 편리하고요. 또 뭐 다른 것들도 다 괜찮아요. 말씀하신 외적인 건 괜찮은데 오래 살면 좋은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예를 들면부터 우리 아이들 다 보냈는데 그 초등학교 저도 다녔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동네에. 그러면은 이게 점점 더 이 동네가 내가 그러니까 동네가 편해지니까 행복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분당이 왜 분당이 좋은 거냐라고 하는 거 보면은 처음에 거의 같은 시기에 전부 비슷한 사람들이 이사를 왔어요. 그치. 90년대 초반에. 예, 김명삼 대통령. 같은 시기에 전부 비슷한 사람들이 이사를 왔고 또 하나는 탄천이라는 환경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의 학부모들, 커뮤니티가 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옆집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분당에 제가 가보니까 대부분 옆집 누군지 거의 다 알아요. 그리고 학부모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저녁 때 되면은 그 놀이공원에서 애들은 농구하고 있고 부모님들은 생맥주 마시고 있고 이런 커뮤니티,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하버드 대학에서 70년간 조사를 해보니까 행복하게 사는 게 뭐냐라고 해보니까 결국 좋은 인간관계가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일자리하고 교육, 의료 이런 게 기반적인 시설이라면은 조건이라면 아마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인간의 커뮤니티, 서로 인간적인 관계. 왜 연세 드신 분은 친구 때문에 다른데 이사를 못 가시잖아요. 그런 외로움이 없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1등이 세종시가 이번에 평가 결과 나오셨는데 보니까 순위가 1위가 세종특별자치시, 2위가 수원시, 3위가 남원시, 4위 대전 유성군, 5위 서울 송파구, 그 다음엔 쭉 아산시, 평택시, 이천시, 여수시, 하남시, 울산 울주군 이런 순서로 쭉 돼 있더라고요. 1위가 세종특별자치시인데 요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 세종시가 사실은 인구 부분인데요. 인구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균 연령이 되게 낮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거기 정부기관이 많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이제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이제 공주에 계신 분들이 세종시로 또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주 쪽에 있는 거 편입이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세종시의 그 성장 도시로서 인구 지표가 상당히 좋았고 또 하나는 경제 활력 도시입니다. 그래서 경제 및 고용 부분이 상당히 괜찮았다. 재정 자립도라든가 그다음에 상용직 비용, GRDP, 그다음에 1인당 소득, 그다음에 주택 소유율 이런 부분들이 높게 나와서 괜찮았고요. 또 교육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아주 상위권은 아니었지만 1인당 학급당 그 학생 수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나왔고 또 안전도시도 지표가 높게 나와서 이런 부분은 두루두루 평가를 좋게 받았습니다. 저도 세종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아마 가장 좋은 점은 젊은 도시죠. 왜냐하면 젊은 공직자들이 거기 다 들어가 사니까. 그다음에 신도시고. 그런데 이제 더 조사를 해보면 이제 부족한 부분은 중학교 때까지는 대부분 저기 살아요. 네. 근데 고등학교 때 많이 서울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있는 공직자들이 많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는 주말에 쉴 수 있는 문화시설이 너무 부족해요. 문화도 중요하죠, 진짜. 왜냐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주말 되면 어디 가서 데이트를 하거나 그리고 선을 보거나 뭐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경제, 일자리, 인구, 그다음에 쾌적성, 그다음에 더 금강도 있으니까. 근데 앞으로도 하는 건 교육, 그다음에 문화라는 이런 것들이 더 보태면 더 좋은 도시가 되겠죠. 문화 같은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아는 분이 강원도 사시는데요. 뮤지컬 많이 하거든요. 근데 뮤지컬 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강원도에서. 그러니까 매주 보러 오세요. 매주 아예 날을 하나 정해놓고 그날은 뭐 일이고 뭐고 다 비우고 당일치기로 와서 뮤지컬 한 편만 보고 강원도 다시 가시는 걸 수십 년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진짜 제가 강원도인데요. 전 강원도 지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원주에 있는 혁신도시에 있는 그 많은 그 공직자들이 보면은 금요일, 토요일은 대부분 서울에 와서 강남에 있다가 내려가거든요. 그분들이 많이 그 원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좀 다양한 교육의 기회하고 문화의 혜택을 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일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삶이 좀 즐거워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좀 평가 지표를 좀 정교하게 지금 할 생각이고 지금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관광, 스포츠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도 평가 지표에 5개 지표로 해서 추가적으로 넣고 또 아까 정성적인 평가가 많이 좀 부족했거든요. 뭐 설문지 조사 통해서 만족도, 삶의 질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좀 탄탄하게 해서 내년은 좀 더 잘 할 생각입니다. 저는 지역 경영 연구를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교육 정성 지표 얘기했는데요.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과거에는 그 우리 개천에서 용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는 어림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 15개 시도별로 고등학교를 나와서 거기 해당 고등학교를 나와서 명문대학 진학률 조사를 전국 15개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서울 강남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를 전국 순위를 발표했거든요. 그 해당 교육감님은 항의 전화 받으시느라고.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바로 이거다. 손흥민 선수는 축구 시합 끝나고 나면 평가를 받는데 정치는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평가가 뭐냐면 일자리, 교육, 의료 이런 걸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정량적인 지표하고 정성적 지표가 있으면 우리 학교 교육이 다른 데와 비교해서 어떻다고? 라고 하면 우리가 정치를 새로 보겠죠. 아, 누가 뭐라고 했다더라, 누가 뭐라 싸웠다더라, 그거보다는 아,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평가 기준을 만들면 다음에 반드시 떨어뜨려야지. 아니, 저 사람은 당사시켜줘야지. 이러면 정치가 변하겠죠.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이게 228개 지자체를 다 평가를 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의 전화 올까봐 100위까지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해피하게 다 끝났죠. 그러면은 행사가. 여기서 특별히 네. 228위 어딘지 공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사실은. 많이 들어본 청문회에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말을 우리 많이 들어봤는데 아까 세종시 얘기로 돌아가서요. 저는 딱 눈에 띈 게 상용직 비중이 제일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용직이라는 게 이게 그래도 고용이 완전 정규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약이 이렇게 지속되는 형태의 그런 형태잖아요. 네네. 조금 더 상대적으로 그 비정규직보다 안정됐다고 볼 수 있는데 네네. 그게 영향을 많이 주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갔지만 공공기관도 따라서 오송역 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아무래도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가다 보니까
민간 기업보다는 상용직 근로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세종시가 높게 받은 점수를 높게 받은 이유이죠. 그래요. 일자리가 안정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가 본데요. 그렇죠. 일자리가 우리가 사실은 먹고 살 게 있어야 자식을 낳고 그럴 거 아닙니까? 여긴 대부분 공직자와 준공직자들이 많고, 그다음에 거기에 주거단지가 있으니까 출산율이 굉장히 높죠. 우리 젊은 도시가 되다 보니까 활력이 있는 거죠.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번 지표에서 잘 탑10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원도가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경상도가 빠져 있고 전남이 빠져 있고 제주도가 거의 빠져 있거든요. 이게 다 그러네요. 지금 우리가 미래의 인구 소멸 지역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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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를 발표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균형 발전과 인구 소멸을 우리가 이 지표를 발표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각성하는 차원에서 이런 거를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이 지금 소외된 지역들이 좋은 성적을 받아서 상위의 랭킹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10위까지 제가 지금 다시 리스트 보니까 네. 진짜 전북, 남원시하고 여수는 있네요. 전남 여수는 있는데 네. 경상도는 없네요. 네. 전멸인데요. 네. 경상도가 사실 특히 경북이 가장 지금 지역 소멸로 위험한 지역이고 강원도도 사실은 좀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 대구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앞에서. 네. 부산도 사실 이제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광역시는 소멸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부산 광역시도 뭐 지상파 방송이나 언론에서 보도를 잘 살펴보시면 소멸 지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우리 한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럼 저출생 문제에서 가장 저출생이 심각한 게 서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생활비가 비싸잖아요. 집값 문제하고 교육비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점점 더 이제 50% 이상이 수도권에 살면은 그 나라는 망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다시 우리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이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중소도시도 굉장히 강력한 중소도시가 많잖아요. 아름답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수도권하고 지방이 어떻게 공존할 건가라는 걸 만드는 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더군다나 수명이 124를 살면요. 60이나 65세에 정년을 하고 나면 50년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수도권 같은 고비용을 못 이기거든요. 그런 까지를 고려하면 좀 더 미래지향적인 필요가 있다. 근데 강원도지사도 하셨으니까요. 예를 들면 강원도든 뭐 경북이든 비슷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작은 살만한 중소도시 만들려면 뭐를 주로 해야 됩니까? 결국 지금 보면은 정주 인구는 줄어들지만은 사실 유동 인구는 늘어나요. 양양 같은 데는 가면 젊은이들이 완전히 도시가 됐거든요. 방문하는 사람들은 늘어난다. 그렇죠. 여기 방문하는 사람 이런 인구는 늘어나는데 결국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예를 들면은 시골의 군청에 있는 공직자들의 50% 이상이 인근의 원주나 강릉, 춘천에 살아요. 왜 그러냐면 교육 문제하고 의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나중에 되더라도 그러면서 교육 문제와 의료 문제, 일자리 이 세 가지 문제가 결국은 핵심적인 과제고 이거를 가지고 지속적인 평가를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봐요. 교육과 의료 문제. 그러면 일자리, 교육, 의료 세 개가 핵심이죠. 일자리, 교육, 의료라고 하면 그러면 일자리 하면 기업이 생각나고 교육하면 학교가 생각나고 의료하면 병원이 생각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지으면 되는 건가요? 유치하고 이런 게 관건이 될까요? 교수님 먼저 말씀하세요. 지금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인구가 집중화된 현상이 가속화된다라면 사실은 의료랑 학교를 먼저 공급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쪽으로 인구가 지방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제 공공병원이라든가 교육시설이 좀 유치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디지털 시대가 왔잖아요. 어느 정도 뭐냐면 우리가 시골에 보면은 산부인과도 없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공공의료나 필수의료 이런 게 꼭 필요한 거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원격 교육이나 원격 의료 부분을 좀 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골에 보면은 우리 중소도시 보면은 대학교가 막
막 몇십만 평짜리가 지금 비어 있는 대학교가 많거든요. 이런 데다가 은퇴자 도시를 한 2만 명, 10,000명, 2만 명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 대학교가 갖고 있는 기숙사나 강의실이나 그 땅을 이용하면은 저는 한 도시가 훨씬 더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학을 폐교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그렇죠. 건가요? 아니 네. 대학이 있는 중에도 할 수가 있나요? 지금 뭐냐면 사실 한계에 있는 대학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대학을 사고 팔 수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현행 법으로는. 네, 비영리 법.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국가가 저는 사들여서 그런 과감한 은퇴 도시를 만들게 되면 훨씬 더 좋을 거다. 근데 우리가 원격 의료, 원격 교육에도 다 병원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인구 3만인데 강원도 평창 같은 경우에는 4만 명 인구의 서울 면적의 2배 반이거든요. 거기다가 병원을 우리가 얼마나 짓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미래 의료 부분과 미래 교육 부분을 또한 한편으로 가져오고 한편은 좀 약간 대규모의 그 은퇴자 도시 같은 걸 미국은 이미 그 60년대부터 했거든요. 그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그렇게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법제도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정치가 좀 각성을 해야 되는 게 그런 부분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격 의료 같은 경우도 이제 의료협회에서 반대를 하고 의사협회에서 반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정치인들이 좀 위축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아까 의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대학교 부지가 많을까. 거기도 기업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 생산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그 교육 제도를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제도가 빨리 따라와 줘야 된다. 그렇게 안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논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네. 맞아요. 제가 좀 전에 세미나 하다가 왔는데 스탠퍼드 대학하고 뮌헨 공대하고 옥스퍼드는 학교 안에 아예 그 타운을 만들어서 그 안에 기업도 들어오고 학생들 아파트도 있고 교수 아파트도 있고 그 연구시설도 있고 거기 기업도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지. 대학을 어쨌든 기업과 교육과 이것들이 다 들어오는 공간으로 한번 새로 만들어 보자. 보통 대학교 저기 우리 교수님 계시는 대학도 면적이 엄청 넓잖아요. 엄청 넓죠. 대구 가톨릭대. 네, 우리도 대구대가 워낙 넓어서 그러는데 대구대가 100만 평 이래서 그러는데 엄청나게 넓습니다. 거기 안에 호수도 있어요, 대학교 안에.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법제도가 못 따라와 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 대학교라는 게 6.25 전쟁 이후에 다 우리가 인력을 키우는 도움이 됐어요. 네. 근데 세상이 변해. 1년에 30만 명밖에 안 태어나요. 그러면 대학이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여태까지 그분한테 기여한 부분에서 국가가 보상을 해주고 일정 부분 거기에 있는 교육 용지니까 땅이 저렴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만약에 쓰게 되면 지역을 저는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표를 발표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분들도 좀 각성을 해서 이런 교육이라든가 건강의료, 그다음에 일자리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순위에서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각성하는 차원에서 이제 매년 이렇게 우리가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 반응이 엄청 뜨거우신데요? 심심한 여행가님 들어오셨는데, 그 대학 매입해서 재단장 하는 거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 하하하님 세종시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서 좋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또 다른 분은 세종시가 그렇게 좋은 것 같은데 또 들여다보면 유령도시라는 얘기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시고 감사합니다. 빠밤님도 감사드리고요. 네. 상가가 이제 미분양돼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상가 미분양돼서 네, 부동산 때문에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좀 알아야 될 건 샌프란시스코가 공실률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네네네. 왜 그러냐면 온라인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니까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주문도 뭐냐면 식당을 가기보다 그냥 주문 배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실률이 25%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지던스만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시대에 맞게 그 디지털 AI 시대가 면 그 시대에 맞는 도시나 삶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지방에 뭐 경제 살리자 그러면은 산단 먼저 생각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주거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피스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일자리 같은 경우도 이제 시니어 은퇴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이런 분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년, 60년을 사셔야 되는데
이 지자체 일자리랑 연결해주는 그런 것도 상당히 이제 사실 중요하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또 이광재 의원님께서 그 천당 아래 분당 얘기, 공동체가 잘 돼 있다 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또 이제 여기 순위에 보니까 네. 분당은 이제 거기가 성남시 분당구라서 아마 단위상 여기 이번 평가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여기 중에서 뭐 서울 송파구도 있고 세종시도 그렇고 뭐 대전의 유성구도 그렇고 교육이 되게 잘 된 곳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 곳이잖아요. 이 지표는 제가 아주 세세히 못 봤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분당은 교육 도시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시고요. 분당에 가면 뭐 서현 고등학교나 낙생 고등학교나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적인 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분당하고 판교는 굉장히 판교가 40만 평인데 1년에 170조를 하니까 부산 전체가 하는 게 120조. 판교 지역 생산, 예, 지역 GRDP, 통상산이. 예. 네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경제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은 이걸 항상 패키지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 교육, 의료. 그래서 이제 분당이 왜 그럼 여기 상위 순위에 빠져 있느냐. 근데 사실은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기 좋은 도시랑 지속 가능한 도시는 다른 거다. 예를 들어서 그럼 만약에 분당에 범죄율이 올라가면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여기 보면 안전도시 지표가 있습니다. 네네네. 우리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낮게 받을 수밖에 없고 예를 든다면 또 하면 성장도시 인구입니다. 분당이 우리가 알기에는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인구가 많은 거죠. 근데 향후에도 많을 것인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지표에서 인구 성장률이라든가 평균 연령, 그 다음에 추계 인구, 순이동 인구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분당이 좋은 점수를 못 받았거든요. 상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그냥 대충 알고 있는 그런 거랑 우리가 갖고 있는 지표랑은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분당이 이제 92년도에 대부분 입주를 하였으니까 지금 이제 판교 같은 경우에는 젊은 인력이 많고. 네. 근데 거기엔 집이 부족하죠. 그거 외에 또 성남시가 분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중원구도 있고 여러 지역이.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지표 점수를 낮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도시 내 격차가 좀 크죠. 그죠. 예,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제 상위의 랭킹이 안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아까 공동체 말씀하셔가지고요. 분당이 되게 나와서 맥주 드시고 산책 같이 하시고 좋다고 하셨는데 우리 동네에도 뭐 제가 오래 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정주성이란 것도 되게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세종시 아까 상용직 비중 높고 공무원 네. 사회가 많다고 네. 들으니까 거기도 그럴 것 같아요, 왠지. 사시는 분들이 계속 사시게 되니까 그러면은 뭔가 공동체가 잘 형성되고 이런 것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쵸, 뭐 일정 부분은 분당에 영향을 분명히 줬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그건 또 노력하기 나름. 우리가 이제 그 심장병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게 있는데요, 데이터로. 그러니까 일본에 사는 사람이 이사 가지 않고 했을 때 심장부 걸리는 확률을 하고,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걸리는 거하고, 한 군데는 갔는데 미국사의 한 곳인데 여기는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옛날 미국이라는 게 종교가 강하잖아요. 커뮤니티가 강한데, 이런 데를 비교해 보니까 제일 심장병이 안 걸린 데는 일본은 그냥 사는 사람. 두 번째는 목사님이나 이런 교회 커뮤니티가 발달되어 있는 게 심장병이 덜 걸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옆집에 있더라도 누가 사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옆집하고 사이가 좋아야지. 층간소음 때문에 막 싸움이 많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경찰부터 부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커뮤니티 같은 요새 아파트 새로 짓는 거 보면 커뮤니티가 굉장히 강화되잖아요. 왜냐하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 다음에 우리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게 만들어내어지는 게 결국은 사회적 자본이라고 봐요. 그런 걸 만들어내야만 우리가 비용도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많은 제가 보육 문제가 중요하다 그러면 어떤 부모님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어려운 얘기보다요. 우리 아이를 수면제 안 먹일 수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을 빨리 찾아주는 게 더 중요해요. 이런 게 공적인 역할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이런 커뮤니티를 신뢰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 보여요. 아이가 시끄럽다고 막 타박당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같이 키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살기 좋은 거다. 네, 물론 층간소음 없는 아파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 보자면 세종시나 예를 들면 분당이나 이렇게 우리가 다 살기 좋은 데라고 평가도 받고 뭐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런 곳들은 일자리 좀 안정돼서 좀 오랫동안 일하는 분들 많고 오래 사시고 그다음에 교육이 좀 발달해 있고 학교가 잘 돼 있고 그리고 공동체가 잘 발달해 있어서 아는 분들 많고 이렇게 친밀하게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의료도 또 빼놓을 수가 없고. 의료도 있었죠. 맞아요. 의료. 이렇게 이런 정도 네 가지 지표상으로도 많이 드러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조금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은 사실 힘들게 사시잖아요. 자기 지역을 사랑하는 분들이 물론 많으시지만 너무 행복해서 사랑한다는 아닌 지역이 많은 것 같아요. 힘든 이유는 뭘까요? 살기 힘들게 만드는 어떤 이번에 뭐 하위 순위는 말씀 못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하위 순위들의 특징은 뭘까요? 일단 뭐 주거 문제가 우리나라 있고요. 주거 문제가 아주 크죠.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 자기가 원하는 집에 사느냐, 못 사느냐, 이 주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일자리 문제, 내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내가 행복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일자리죠. 일자리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그냥 쉰다가 지금 수십만 명이 있잖아요. 20대 그냥 쉰다 대답한 사람 네. 44만 명 나왔습니다. 이번에.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우리가 일자리는 소득과 연계되지만 자아 실현하고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곳이 없다는 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 사는데 26년 걸리면은 내가 월급을 받아서 저금하면 그런 나라는 이 세상에 없어요. 26년 월급을 모아서.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집이 있어야 연애를 하고 집이 있어야 애를 낳고 집이 있어야 뭐 살아가는데 26년 이거는 국가를 근본적으로 개조하는 뭐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애 키우는데 이 3억 6천만 원이 들고 사교육비 우리 영어 유치원 뭐 80만 원. 이러면 곤란한 거거든요. 이거 근데 학교 보면 30명 중에 한 10명은 자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지도 못해요. 선생님도 학부모도 아이도 모두가 지금 불안한 학교 밖 아이들이 매년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교육 문제에 안 나서려고요. 교육 문제에 나서는 순간 표가 날아가니까. 표가 날아가니까. 학교에 계시는 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맞죠. 교육 얘기하면 싫어하나요? 유권자들이? 이해관계가 많이 상충되니까 이쪽 얘기하면 반대쪽 나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제가 보는 공교육의 정상화가 빨리 이루어져야지 사교육비 절감이 좀 되고 우리가 좀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분당하면서 참 충격적으로 느낀 게 사실 IT 교육, AI 교육 이런 걸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당 전체가 분당이 제일 잘 사는 동네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전체의 정보학 의사가 0명이에요. 정보학 교사. 네. 왜냐하면 컴퓨터 사이언스를 해가지고 선생님을 하는 것보다는 밖에 가면 연봉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재단을 만들어서 초중고등학교 전체 코딩 교육을 재단을 만들어서 아예 프로그램을 지원하더라고요. 저는 뭔가 그런 면에서 획기적인 우리가 당장 정보학 의사를 우리가 뭐 몇만 명을 채용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근본적인 교육의 전환 없이 어떻게 새로운 일자리가 나올 수 있으며 그렇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런 점들이 우리를 사실 지역을 힘들게 만드는데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나름 솔루션 말씀하셨어요. 대학이나 이런 지역의 시설들을 잘 좀 활용하면 좋겠다. 주거단지를 좀 잘 만드는 것도 좋겠다. 이런 해법들을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디지털 AI 시대에 맞는 저기 하루에 챗GPT를 한 2-3시간 써보거든요. 쓰고 일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저는 일하는 방식과 이거 의료 문제 해결하자면 좀 있으면 구글 병원 다닌다고요, 진짜로. 구글 병원. 네? 우리가 의료 문제를 획기적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교육 문제도 좀 있으면 아마 미국에 있는 유수한 대학이 전부 온라인 교육 학점할 거예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병원도 원격 의료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미국 병원이 원격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그걸 내가 내 건강 때문에 원격 의료를 미국 병원으로 하겠다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국내가 당장 갈등 때문에 힘든다면 베트남 같은 하노이 같은데 우리 기업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부터 뭐냐 그 공단과 한국 근로자와 한국 기업을 해서 일하고 있는 분도 원격 의료 같은 걸 해보면 그러면 자꾸 진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교육 의료가 왜 중요하면 교육 문제 제가 절실히 느낀 게 청주에 한 아파트가 있었어요. 분양이 안 됐어요. 이분이 머리를 싸매다가 강남 인강 강사들을 전부 이거 충청북도로 불러가지고서 무료로 하겠습니다. 완판됐어요.
아파트가. 아, 그만큼 교육에 대한 열망이 있고 그 아파트에서 유명한 그 사교육 강사를 불러다가 강의를 시킨 거예요. 네. 아, 근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공교육이나 공교육에서 소화를 못 하잖아요. 제가 강원도 정선 있어 보니까 거기 학원도 별로 없거든요. 결국 우리가 온라인 교육 같은 걸 강화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교육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우리가 혁신을 통해서 그 서비스가 훨씬 더 나아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 지역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올해 6월에 이런 평가 순위를 발표하게 된 것이죠. 네. 경쟁을 좀 하면서 각성하는 차원에서 지자체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성현 박수를 보내는데요. 우리 양궁 네. 이번에 메달을 많이 딴 거는 경쟁이었잖아요. 그리고 인센티브 시스템.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지역경영연구에서 우리 국민이 원하는 지표를 잘 발표하고, 그럼 정치인들은 또 경쟁하고, 거기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다음 당선되고 이런 기초가 쌓여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짧게 요거는 한번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주목받을 수 있는 연구 결과 하나 발표를 하셨는데요. 공공기관 평가하셨다고 짤막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공공기관 평가를 사실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기재부의 평가 지표가요 수백 개입니다. 수백 개고 거기 투입되는 예산이 수백억 개. 교수들이 수백 명이 투입돼서 평가에만요? 평가에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평가를 받는 피공공기관은 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TF를 꾸리고 거기에 또 수억인지 수십억인지 모르겠지만 그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면서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지금 평가를 위해 평가인지 평가 산업이네요, 완전히. 평가 산업인데 이게 그러면 이게 비용이 엄청나게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재부만 맡겨놔서는 그 공공기관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사단법인 한국지역경영원이 처음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중앙 공공기관의 평가를 발표를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순위가 보니까 1위가 국민체육진흥공단, 2위 한국무역보험공사, 3위 한국수자원공사 이런 순서인데 요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델파이 방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전문가들한테 설문지를 통해서 측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지표를 도출을 하고 거기에 나온 이제 우리 평가 지표를 이제 여기 뭐 화면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한 6, 7개 정도 크게 대분류를 해가지고요. 소분류를 한 30개 정도 지표로만 갖고 이제 명확하게 평가를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사회적 책임, 환경적 책임, 뭐 경영 전략 이런 것들, 재무 성과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이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재부는 이걸 수백 개의 어떤 지표를 만들어서 도대체 뭐가 우선이고 뭐가 이게 중요한지가 헷갈리고 이게 지금 평가를 또 공공기관이 수용을 하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공공기관마다 다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기관에서 좀 제대로 제3자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아마 평가를 이제 매년 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공공기관 평가가 중요하죠. 근데 평가 기준이 많다는 건 평가 안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무엇을 분명히 할 건가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런 기준을 가고 저는 용산 대통령실도 총리도 장관도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뭘로 평가를 하나요? 평가 기준을 만들어 평가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평가를 많이는 하고 있는데 그게 막 수백 개 항목을 가지고 평가하니까 뭘 평가한 건지 모르겠다는 국민들 얘기가 있어요. 사실 근데 공공기관은 어디가 꼴등인지 엄청 궁금한데 그것도 얘기 안 해주실 거죠? 예, 그것도 이제 이번에는 똑같이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공공기관을 많이 불신을 하시잖아요. 네, 저도 네, 좀 그런데 네. 어디가 제일 문제가 있을까? 네. 어떻게 고쳐야 될까? 이런. 근데 이제 관심이 공공기관 많이 갑니다. 평가를 너무 이제 사기여파에서 수익성 관점에서 지표를 만들게 되면 사실 공익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공기관 평가는 신중해야 되고 또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우리가 철도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나잖아요. 그잖아요. 공공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 부산에 있는 병원은 공공병원은 적자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 우리가 이번 코로나 나 있을 때 많은 뭐냐면 이 서민 대중탕에 있는 목욕탕을 문 안 닫은 데 많았거든요. 밤에 잘 데가 없잖아요.
그런 데가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견디고 그들이 이 사회를 믿고 살아가는 부분은 그건 경제성하고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와 공공적인 거와 또 우리가 혁신을 통해서 미래로 나가는 거는 구별해서 평가를 해야 사회를 믿고 살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살기 좋은 도시 얘기로 주로 했는데 마지막에 공공기관 평가도 비슷한 또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살기 좋은 도시가 반드시 또 무조건 성장만 하는 도시는 아니고 여러 종합적으로 중앙공공기관이 전국으로 혁신도시로 뿌려져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중앙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해야지 그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도시와 연계가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중앙공공기관도 좀 각성을 하라 그런 차원에서 발표를 하게 저는 됐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요, 그 전남 나주에 있는 한전이 한전공대를 안 만들고 전남대학교의 전기과를 대한민국 1위 학과를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또 달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국민연금 많은 돈이 있죠. 이걸 가지고 해외 부동산 사는데 수십조 원 썼거든요. 근데 그 새만금이라는 게 전라북도 도민들의 모두의 열망인데 거기 돈 얼마 투자했어요? 거의 안 한 것 같은데요, 거의.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에 내려간 이유는 그 지역에서 뭔가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에 기여하고 이런 거 하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목표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게 평가의 첫 번째라고 저는 보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살기 좋은 도시 얘기 시작해서 교육, 기업, 뭐 일자리, 의료 다 중요하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또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먼저 했습니다. 네. 네, 먼저 이렇게 우리 한국지역경영원이 이렇게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공기관 평가를 하는 이유는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 이걸 막기 위해서 사실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제 매년 할 거고요. 이제 보다 이제 평가 지표가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도록 잘 선정해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국민이 살기 좋은 정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결국 그거는 일자리, 교육, 의료, 건강보험, 노후연금 걱정 없는 거, 문화생활,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커뮤니티라고 보거든요. 그걸 가지고 대통령부터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정치인들이 평가를 받아야 국민들이 편하게 산다. 그 시작의 문을 지역경영연구원이 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레슨은 평가를 잘하면 고칠 수 있다. 네. 이 레슨을 남기고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